네, 안녕하십니까. 국어해부학교실의 박영석 교수입니다. 치약 입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곧 그 6개월만 지나면 흔히 본과라고 부르는 석사 과정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그 학사 과정에서 주로 인문학 위주의 수업 그리고 기초과학 위주의 수업을 받다가 이제 본과에 들어오게 되면 석사 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수업들, 다양한 치의학에 관련된 수업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것들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이 되겠고, 제가 있는 국왕해부학 교실에서 가르치는 학 과목은 치아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학기 때 악구강 영역의 악구강 영역의 기능 해부학이라고 하는 걸 가르칩니다.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거를 좀 옛날 개념대로 그냥 그대로 쓰면 치아 형태학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악구강 영역의 기능 해부학은 구강 해부학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아에는 저희 해부학 교실 말고도 조직학 교실과 생화학 교실에서 같이 가르치게 되고요. 악구강 영역의 기능 해부학에서는 보철학 교실 및 생리학 교실에서도 같이 가르치게 됩니다. 이런 과목들을 이제 통합 과목이라고 하죠. 통합 과목.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해부학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네토미가 됩니다. 치아 형태학은 때때로 덴탈 몰폴로지라고도 하는데 덴탈 어네토미라는 말로 더 쓰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몰폴로지는 다른 개념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물론 뭐 몰폴로지 자체가 형태라는 뜻이 있죠. 형태라는 뜻이 있지만 덴탈 어네토미랑 그 다음에 오럴 앤 맥실로페이셜 어네토미, 네, 두 개의 아간면 구강해부학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게 되겠죠. 구강해부학이라고 하는 말만 그냥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오럴 어네토미라는 말이 맞게 될 것 같고요. 자, 본과에 진입하시게 되면 예과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환경에 적응하셔야 됩니다. 이미 잘 들으셨겠지만 뭐 본과는 거의 그 고등학교생들과 같이 이렇게 강의실이 옮겨지지 않고 한 곳에서 계속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3년 동안 그 예과에 적응돼 있었던 몸을 본과에 좀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슬슬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주 드물게는 간혹 아주 드물게 간혹 그 뭐랄까 에, 좀 몸과 마음이 예과에 계속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과에 오셔가지고 본과에 오셔가지고 좀 상당히 힘들고 학습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네, 물론 이제 오게 되면 주변에 이제 있는 그 동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쉽게 이제 적응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특히 이제 요즘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등교를 하지 않다 보니까 남들이 얼마나 하는지 이렇게 사실은 이제 피어라고 부르죠. 피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혹은 얼마나 노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못 보기 때문에 가늠을 잘 못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 그 곤란을 겪지 않으시도록 몸과 마음의 준비를 약간 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르쳐 드릴 내용들은 사실은 본과에 와서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아주 그 자세하고 빠삭하게 좀 시체 빠삭하게 알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과에 와서 어떤 과목을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좀 맛을 본다, 맛보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들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죠? 먼저 치아 형태학 부분에 대해서 덴탈 어나토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지금 다시 화면에 나오는 URL 한번 보시면 네, 이 유튜브 사이트에 떠 있는 동영상입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이제 유튜브 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스쿨 오브 덴티스트리로 치면 찾을 수 있는 유튜브 사이트에 가서 해당되는 두 동영상을 보시면 이 두 동영상은 여러분들 선배인 윤건호 학생이 이번에 최근에 실시한 100주년 기념 학생 UCC 컨테스트에 출품한 작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개하는 내용들이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네, 1편은 공부편이고 2편은 실습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들, 뭐 윤건호 학생도 사실은 석사과정 2학년이니까 여러분들보다 한 2년 정도밖에 선배가 아니죠. 4학년까지 이제 뭐 다 하신 분은 아니지만 학교에 오셔서 어떤 것들을 배우시게 되고 하는 거, 어떤 것들을 실습하게 되는 것인지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 사이트에는 그 외에도 무슨 BGM이나 혹은 인터뷰 영상들도 있고요. 올해 1학기 때 제가 강의한 치아 형태학이나 해부학 강의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미리 복습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년까지 기억하고 계시기도 힘드실 수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공부는 내년에 하시더라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치아 형태학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형태학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덴탈 아나토미입니다. 덴탈 아나토미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걸 왜 배우느냐? 뭐 기본적으로 애나토미라고 하는 것을 왜 배우느냐 하는 문제에 이제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해 보면 이 학문은 뭐 덴탈이든 아니면 전체 그냥 일반적인 해부학이든 전신 해부학이든 뭐 구강 해부학이든 기본적으로 여기서 배우는 것들은 단어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보케뷸러리를 외우는 시간이죠. 따라서 생각해 보면은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논리나 추론이 필요 없이 그냥 마구 외우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외우는 것들이 숫자가 조금씩 많아지면서 혹은 여러 가지 위치 관계를 생각하면서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암기 과목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암기 과목이냐? 네, 모든 학문을 배우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 기본적인 자산이 있어야 되겠죠.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알파벳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알파벳을 모르면 알파벳 쓰기부터 시작을 한다든가 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치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단어를 외워야 합니다. 단어를 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니신 적이 있겠지만 치과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치과에서 환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가요? 뭐 특정한 경우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치과에서 환자가 제일 먼저 오면 제일 먼저 앞에서 상담원을 만나게 되죠. 뭐 이걸 리셉션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리셉션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직종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위생사라고 하시는 거, 치과 위생사라고 하시는 직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병원에서 일반적인 메디컬 병원에서 따지면 간호사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치과 위생사 말고도 뭐 조무사라든가 간호조무사가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코디네이터라든가 뭐 그런 분들도 근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리셉셔니스트가 있죠. 리셉셔니스트한테 이 환자는 이제 환자 혹은 뭐 보호자가 나타나서 이분한테 증상을 설명을 합니다. 증상을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치료실 안에서 이렇게 보통 뭐 앉아서 의자에 앉아 있고 이렇게 유니체어가 있겠죠. 유니체어가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전달이 되고 그리고 치료를 하고 나서 이 치료가 일종의 이제 보철 치료라고 해서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indirect restoration 같은 표현을 쓰게 되는데 간접 수복법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환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치료를 받을 때 어떤 수복물, 치아를 대체하는 그런 물질을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해결해 올 때가 있죠. 그거를
레버러토리라고 부르는데 실험실로 보통 번역이 되지만 치과에서 랩이라고 하면 기공실이라고 합니다. 기공실이라고 여기 하고 여기에서는 기공사분이 존재하죠. 영어로는 이제 테크니션이 되는데요. 예, 뭐 테크니션이라는 분들이 해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제 만들어주는 분들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덴티스트가 되겠고 이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본과에 들어오셔서 기르셔야 되는 역량 중에 하나가 인터퍼스널 스킬이에요. 인터퍼스널 스킬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이제 약속된 언어로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보케블러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뻔한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뻔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더 다루는 것들 치아 형태학이라고 해서 나오는 그 치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자이죠. 한자가 되겠고 이거의 순우리말은 이입니다. 이. 흔히 이제 이빨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이빨은 일반적으로는 동물의 이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라고 백과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주로 사람의 이를 강한 어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특정 상황에서 지칭할 때도 사용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우리말 바로쓰기 사전에 따르면 이빨은 이를 낮잡아 부른다라는 뜻에서 멸칭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그죠? 약간 낮잡아 부르는 단어입니다. 때때로는 이 단어가 말발이라고 읽으면 조금 곤란하고 말빨로 보통 읽히죠. 그죠? 뭐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쓰는 단어가 되는데 이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말빨이 세다라고 하는 거를 이빨이 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따라서 이 이빨은 무슨 뭐 눈깔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처럼 약간 그렇게 낮잡아 부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생 다루셔야 되는 어떤 해부학적 구조물을 굳이 여러분들께서 낮잡아서 부르실 필요가 없죠. 물론 일반인들하고 섞여서 쓰실 때 그걸 뭐 꼭 고쳐줘야 된다든지 뭐 그럴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직업군이 전문 직업군이기 때문에 정식 명칭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라고 쓰시면 되고 이는 뭐 니라는 단어의 두음 법칙이 적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뭐 암니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혹은 어금니, 송곳니 뭐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죠? 송곳니 뭐 이런 단어들을 쓰실 때 뒤에는 다 니죠, 니. 근데 이게 이제 앞쪽에 들어가면 이가 되는 것이죠. 물론 발음도 약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라고 하면은 이랑 방금 말씀드렸던 이는 발음이 사실은 저희들은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글자로는 똑같지만 뭐 그렇다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종래로 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기 뭐 오복의 하나라고 불렸습니다. 사실 이게 근거가 크게 있는 것들은 아닌데요. 예전에 이제 그 역사적으로는 신라 시대 때 이제 그 통치하는 왕을 부를 때 이사금이라고 부른 때가 있었죠. 이사금. 이때 이사금의 경우에 앞에 있는 이 이자가 사실 이 치아에 있는 이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니사금이 이사금으로 두음 법칙에 의해서 바뀐 것입니다. 바뀐 것인데 뭐 이 오래된 뭐 삼국 사기인지 유사인지 제가 정확히 역사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차웅이라고 불리던 남해 왕 이후에 있었던 이제 박유리와 석탈해 시대에부터 이때 뭐 전설에 의하면 이가 더 많은 사람이 왕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어서 과거에도 적어도 이제 이가 많다라고 하면은 좀 부귀하다거나 혹은 고귀하다거나 뭐 귀족이라거나 그런 듯한 개념이 있었다라고 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상법이라는 옛날 책에 보면 치아가 38개일 때는 왕이나 제후, 그 다음에 치아가 36개일 때는 뭐 관료나 갑부, 그 다음에 32개일 때는 중인, 그 다음에 28개일 때는
하층민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빠졌는데 30개일 때 보통 사람 이런 식의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뭐 이 정도는 다 이제 사실은 예과에서 3년을 계셨어도 이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정상적인 사람의 치아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예. 13번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이건 유튜브 강의라서 아무도 일어나지 않겠죠. 네, 그냥 한번 해본 소리고, 정상적인 치아의 개수는 보통은 28개가 아니면 여기 있는 32개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때 32개라고 하는 거는 사랑니가 사랑니가 포함된 사랑니를 포함할 때의 개수가 되겠고요. 사랑니를 제외할 때, 사랑니는 없는 분도 많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 이것을 결손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니가 없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면 28개가 맞겠죠. 뭐 이 정도는 사실 일반인들도 다 아는 상식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옛날 나와 있었던 이 마이상법이라는 책, 뭐 그냥 적어보면 마이상법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 디스크립션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치아의 개수가 많았다면 38개씩이나 되는 숫자로 많았다면 이거는 과잉치, 영어로 하면 슈퍼 누머러리 티스들이 꽤 많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은 뭐 치아 종이라고 해서 치아가 뭐 이렇게 수백 개씩 나오는 일종의 종량에 해당되는 그런 뭐 질환들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하간 일반적인 사람의 치아의 개수는 32개입니다. 32개 뭐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32개인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32개의 치아들은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치아의 기능, 펑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펑션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펑션은 저작입니다. 저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mastication이고요. 앞으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실제로 이제 이런 좀 공식적인 의학적인 용어 말고 일반적인 텀이 따로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해부학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작을 일반적인 텀으로 예를 들어 바꾼다면 제일 비슷한 거는 chew 정도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씹는다 뭐 이런 뜻인데 이 씹는 기능이 제일 어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이죠. 그 다음 두 번째의 기능이 발음 기능입니다. 발음 기능. 발음은 포네이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포네이션 발음할 때 앞니가 없다든지 그러면은 보통은 뭐 이렇게 치차름이라고 해서 치아가 이렇게 입술을 긁을 때 나오는 소리인 F라든가 V 발음 같은 것들이 치아가 없으면 발음하기가 어렵겠죠. 물론 미국 사람들 혹은 영국 사람들 영어를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앞니가 없으신 분들도 F 발음을 잘 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이가 있는 사람들보다 그분들이 이가 없는 사람들이 발음을 더 잘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미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단어는 한 번 정도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에스테틱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쓰시게 되는 단어, 뭐 두 번째 있는 발음보다는 첫 번째 있는 저작과 심미 같은 경우를 훨씬 더 많이 쓰시게 되는데 이 단어 정도는 기억해 주시게 됐고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사람에 국한된 기능입니다. 사람에 국한된 기능이고 동물은 꼭 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이렇게 그냥 씹는다기보다는 가는 운동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턱을 움직여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운동이에요. 네,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코끼리라는 동물이 보이죠. 코끼리라는 동물에서 보이시는 이 하얀색 구조물, 이게 뭡니까? 네, 상아죠, 상아입니다. 상아는 네, 뭐 쓰다 보니까 조금 잘못 써졌는데 상아는 코끼리 상자에다가 치아할 때 아자를 써서 코끼리이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이제
예, 색깔을 뜻하기도 하고요. 코끼리 밀렵의 원인이 되는 건데 이거 치아이죠, 치아 기본적으로 치아이고 이는 때때로 이제 엄니라고 불리는데 이 엄니는 가끔 어금니를 짧게 부른 말이거나 방언으로 사용되지만 코끼리의 상아 같은 경우는 어금니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앞니입니다. 앞니가 변형된 거고요. 코끼리는 어금니가 뒤에 따로 있습니다. 코끼리 어금니 따로 있고요. 이 코끼리 상아 같은 경우도 치아인데 이건 기능이 뭐 저작 기능을 하나요? 네, 저작 기능을 안 하죠. 기본적으로 저작 기능을 안 하고요. 이 상아는 코끼리들이나 아니면 다른 동물이랑 싸울 때 공격할 때 사용된다거나 혹은 뭐 나무를 팔 때 이런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 코끼리 지금 사진에 나오는 코끼리 같은 경우는 상아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상아가 매우 긴 코끼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우 길어져서 다시 휘어진 다음에 본인을 찌르기도 하죠. 뭐 그렇게 이렇게 많이 자라는 경우도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저작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보다는 뭐 심미성은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작 기능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른편에 나와 있는 거는 크로코다일인지 엘리게이터인지 제가 잘 구분을 못 하겠는데 저렇게 치아가 많이 나와 있는데 저 치아들은 기본적으로 저작을 한다기보다는 바이트는 하는데 추는 별로 안 하죠. 쟤들은 이렇게 공격해서 먹잇감을 사냥할 때 헌팅 때 사용되게 되고 이렇게 콱 문 다음에 그냥 목으로 바로 넘겨서 천천히 소화를 하게 되죠. 뱀이나 뭐 이런 파충류들은 대부분 저런데 저 치아들은 공격할 때 사용되지 실제로 이렇게 우리 사람처럼 소화를 돕기 위해서 음식물을 잘게 찢어 놓는 데에는 그닥 많이 이용되지 않죠. 물론 이제 앞쪽에서 이제 치아의 기능을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람도 가끔 이렇게 남을 물지 않습니까? 남을 물고 그러면 이제 남을 물었을 때 이제 그것도 공격이라든가 뭐 주로는 이제 뭐 방어할 때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3학년인지 4학년에 올라가면 법치의학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그 치상을 당하거나 이렇게 어떻게 폭력을 당할 때 이렇게 그걸 방어하는 걸로 이렇게 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이제 교흔이라고 하는 자국이 생기죠. 여러분들도 뭐 팔을 이렇게 깨물어 보면 이 자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법치의학에서 이렇게 수사할 때 단서가 된다거나 하는 경우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치아의 펑션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그다음 이제 다시 더 본격적으로 치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아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성인의 치아는 총 개수가 몇 개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기본적으로 28개라고 그냥 시작하고 혹은 뭐 32개 사랑니 포함했을 때 이렇게 치아의 개수를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서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병원에 찾아왔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을 이렇게 아 하고 벌렸을 때 보시면 치아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자, 제가 이걸 굳이 이렇게 4분의 1 형태로 그렸는데요. 4분의 1 형태로 그렸습니다. 4분의 1 형태로 그렸는데 그러면은 이거 쪽의 한쪽을 쿼드런트라고 부르고 한국말로는 사분악이라고 부릅니다. 사분악 4개로 나눴다고 해서 이렇게 불러서 보면은 이 사분악 그러니까 좌우와 상하가 서로 대칭입니다. 어떤 면에서 치아의 이름이 대칭이라는 거죠. 각각의 치아의 이름. 자, 치아 이름을 왜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덴탈 퍼스넬들, 치과에서 의료에 종사하시는 사람들끼리 혹은 치과 의사들끼리 서로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것들을 기억하고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죠. 각각의 치아들이 다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4분의 1씩으로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4분의 1씩으로 나누면 28 나누기 4 하면은 한 4분면 한 쿼드런트에 7개 혹은 8개의 치아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빼내서 한번 써보도록 하면 가운데 있는 선을 정중선이라고 해서 미디안 라인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고요. 이 가로줄은 호라이즌탈
라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치과 의사답게 부르면 오클루저 라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정중선에서도 배치를 해보면 총 7개의 치아가 있는 걸 번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있다고 하면 위에 8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똑같이 이렇게 다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다 있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1번에 있는 치아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1번에 있는 치아는 인사이저입니다. 인사이저라고 해서 절치가 되겠고요. 절치이고, 두 번째에 있는 것도 인사이저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것도 인사이저인데, 두 번째에 있는 인사이저, 첫 번째에 있는 인사이저는 앞쪽에 있는 형용사에 해당되는 형용사에 해당되는 수식어가 다르죠. 앞쪽 거는 센트럴 인사이저가 되고, 1번은 센트럴 인사이저, 2번은 레터럴이라고 하면 측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레터럴 인사이저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번역하면 중절치가 되는 거죠. 물론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측절치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있는 치아, 여러분들도 혹시 공주거울 같은 거 있으면 앞에 있는 거울로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좋겠는데, 세 번째 있는 치아의 경우에는 이름이 견치입니다. 견치. 이때 견자는 개의 견자죠. 한자로도 쓸 수 있는데, 저도 한자를 잘 모르지만 이 정도는 쓸 수 있죠. 클 대자 옆에 점 하나 찍으면 개 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캐나인이 됩니다. 캐나인. 그 다음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묶어서 구치입니다. 구치. 이때 구치는 구취가 아닙니다. 구취는 입에서 나는 냄새이죠. 구치는 이때 구자는 절구할 때 구자입니다. 절구라고 하는 거는 넣고 이렇게 빻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있는 애는 좀 크기가 작기 때문에 구치는 구치인데 앞에다가 소자를 붙여서 소구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6번, 7번 혹은 8번까지 다 포함해서 이 애들은 대구치라고 부릅니다. 대구치. 큰 애들이니까요. 클자이고, 그리고 대구치는 영어로 뭔가요? 영어로 대구치 아시는 분 뭐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얘는 이름이 몰라입니다. 모른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소구치는 작은 사이즈이니까 스몰 몰라가 되는데, 얘는 이제 작기도 하지만 입 안에서 앞쪽에 있기 때문에 프리몰라라고 부릅니다. 프리몰라. 자, 그런데 몰라가 두 개씩 있으니까 그럼 4번하고 5번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4번은 first 몰라. first 5번은 secon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1 소구치랑 제2 소구치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치는 어떻게 되나요? 대구치도 마찬가지입니다. 6, 7, 8번이 대구치인데요. 6번이 당연히 제1 대구치, 제2 대구치는 7번, 제3 대구치는 8번. 네, 제3 대구치가 뭐예요? 제3 대구치가 바로 사랑니, wisdom, teeth죠. 자, 그러면 모든 치아들의 이름을 이제 여러분들은 아셨으니까 뭐 공부 다 하신 거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4쿼드란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4쿼드란트에 따라서 사실상 이름이 위치에 따라서 바뀌죠. 어떻게 바뀌나요? 좌우 구분이 먼저 있을 거 아닙니까? 좌우 구분이 있겠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상하 구분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치아 같은 경우를 상악에 있는 치아라고 합니다. 상악. 예, 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악은 사실은 조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고요. 이건 조금 이따가 뭐 해부학 부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위에 있는 치아, 위턱이라는 뜻인데 위에 있는 치아를 상악 치아라고 부르게 되고, 상악에 있고 좌측에 있고, 뭐 상악에 있고 우측에 있고, 하악에 있고 좌측에 있고, 하악에 있고 우측에 있게 되는데, 이 환자를 보셨을 때 좌측은 어디죠? 예, 여러분들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인데요. 그 환자를 보실 때 이 좌측 우측이라고 해서 치아를 구분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를 마주 보고 있을 때, 사실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을 하실 때 환자의 포지션은 계속 바뀌게 됩니다. 환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좌우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덴탈 퍼스널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때 이 좌우 구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헷갈리지 않도록. 헷갈리면 어떻게 된다? 네, 헷갈리면 의료사고입니다. 의료사고가 안 되도록 그걸 잘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이게 평생 동안 계속 같이 쓰기 때문에 잘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렇게 좀 주의가 부족했다든가 재수가 없으려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이 무슨 쪽이다? 네, 이쪽은 우측이죠. 우측. 좌측이 아니라 여러분과 반대죠. 그죠? 그리고 이쪽이 좌측이다. 상하는 사실 구분하는데 이걸 틀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치아가 이분이 이제 여기서 1번부터 이렇게 2번, 3번, 뭐 4번, 5번, 뒤에 6번, 7번 이렇게 쭉 뭐 8번까지 있었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있을 테고, 뭐 이쪽도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이렇게 그리면 1, 2, 3, 4, 뭐 5, 6, 7, 뭐 8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될까요? 환자가 병원에 와서 얼굴까지 지워버렸는데, 이분이 이제 얼굴을 다시 한번 좀 그려드리면 어딘가가 많이 아파서 오셨겠죠.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울면서 나타났습니다. 울면서 나타난 다음에 저는 여기가 아파요 라고 이렇게 해서 뭐 좀 다른 색깔로 하면 여기가 아프다, 지금 지운 5번 이게 아프다라고 이렇게 리셉션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리셉션은 치과의사한테 가서 어떻게 전달을 하게 되나요? 네, 물론 뭐 보통은 차트라는 걸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겠지만, 좀 우스운 상황을 가정하면 가가지고 똑같은 이런 표정으로 여기가 아프대는데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비전문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뭔가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치아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다섯 번째 치아잖아요. 다섯 번째 치아는 1, 2, 3, 4, 5니까 소구치 중에서 제2 소구치가 되겠네요. 소구치. 그리고 상악인가요? 하악인가요? 상악이죠. 상악이니까 상악을 제일 먼저 씁니다. 상악. 그 다음에 뭐죠? 우측인가요? 좌측인가요? 뭐 제가 써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측입니다. 우측 제2 소구치의 통증 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소라고 그럽니다. 주소가 아니고 주소. 발음이 약간 다른데 우리나라 말에도 사실 좀 성조기가 남아있죠. CC라고 부르고 캠퍼스 커플 아닙니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치프, 주요한 컴플레인트의 명사. 그래서 칩 컴플레인트 해서 주요한 호소 증상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럼 연습 하나 해볼까요? 연습을 하나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요 치아는 이름이 뭘까요? 네, 뭐 여기까지는 이게 나중에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올 텐데 이거의 이름은 저희가 맞춰 보면은 일단 밑에 있으니까 뭐예요? 하악이겠네요. 하악. 이고 우측인가요? 좌측인가요? 좌측까지는 결정이 됐고, 세 번째이니까 1, 2, 3 해서 견치죠. 화학 좌측 견치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심화학습입니다. 심화학습. 네, 그 지금 그림에는 보면 그 두 분의 미인들이 나와 있죠. 네, 사실 이제 뭐 이런 그림들은 픽사베이와 같은 이렇게 무료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게 그 실시간 대면 강의를 하는 게 저로서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상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의가 많다 보니까 혹시 못하게 될까 봐서 이제 올해는 계속 제가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실제 대면 강의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이런 점들인데, 이 자료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그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만 뭐 꽤 괜찮은 자료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양쪽 다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치아가 잘 보이는 자료이죠. 예, 오른쪽은 이제 흑백 사진인데 오른쪽부터 사진을 먼저 한번 볼까요? 예,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은 치아가 몇 번까지 어떤 치아까지 웃을 때 보이는지 한번 세워 볼게요. 이 빅 스마일인데 그림이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네 6번까지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거울 들고 있으면 한번 보세요. 몇 번까지 보이는지. 네, 이 정도면은 굉장한 빅 스마일입니다. 굉장한 빅 스마일이고, 네, 이렇게 6개까지 보이는 건 보통 이렇게 서양인들처럼 입이 큰 경우에는 보이지만,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잘 보이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좀 잘 웃지를 않죠. 크게 웃지를 않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최근에는 셀카도 많이 찍고요, 뭐 셀피도 많이 찍고 그러다 보니까 좀 표정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교정 치료를 하실 때 페이셜 포토를 촬영하게 됩니다. 뭐 그 진단 전에도 한번 촬영하게 되고 치료 끝나고 나서도 한번 촬영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렇게 스마일 하는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그때 환자들이 잘 웃는 환자들도 있지만 잘 안 웃는 이렇게 무뚝뚝한 환자들이나 이렇게 좀 긴장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뭐 웃겨야 된다고나 할까요? 하여튼 긴장을 풀어주시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그 거울 보셨나요? 몇 개의 치아가 보이시던가요? 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여드는 것은 이제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에스테틱 치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심미를 결정하는가 하는데 에스테틱 존이라고 불리는 용어가 있고요. 이 심미적인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인데 보통은 이렇게 웃을 때 보이는 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가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금니까지 보이게 되는 경우에 어금니에 보통 이렇게 이제 금니라고 부르는 골드 크라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크게 웃을 때 보이시는 분 같은 경우는 골드 크라운이 속에서 비쳐 보이니까 사실 심미적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물론 특정 국가에서는 골드 크라운 자체를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국가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현대의 개념은 내추럴한 거, 자연치 같은 것을 더 아름답게 보는 경향이 있죠. 네. 그리고 되게 이 그림에서 보셨을 때 여기에 그 치아 주변에 이렇게 약간 어둡게 보이는 웃다 보니까 어둡게 그 그림자가 돼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버컬이라고 하면 뺨이라는 뜻입니다. 코리도라고 해서 복도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웃을 때 거기에 이렇게 검게 보이는 부분은 보컬 코리도라고 하고 저거의 사이즈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또 심미를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분보다는 많이 보이지 않는데요. 물론 이 치아가 많이 보이는 게 단순히 입이 큰 경우도 있고요. 치아의 배열하고도 상당히 상관이 있습니다. 이 치아를 오클루절 플레인이라고 해서 교환면에서 봤을 때 이게 오보이드 하냐 혹은 뭐 스퀘어 하냐에 따라서 치아가 더 많이 보이냐 적게 보이냐 하는 문제들도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크게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심화학습으로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치아, 네,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치아의 이름은 뭐겠어요? 네, 상악이고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치아 이름은 상악. 그리고 환자의 좌측이죠. 좌측 정중선에서 두 번째니까 측절치죠. 측절치. 네, 심학습이 되겠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악 치아가 보이는데 지금 하악 치아 중에서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사랑니인지 아니면 7번 제2대구치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그 사극 역사물 이런 데 등장해서 뭐 서양 역사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튜더라든가 혹은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식의 등장해서 여기 금리가 크게 웃는데 금리가 보이면 뭔가가 뭐 좀 실수죠, 그죠? 뭐 미스캐스팅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 색깔이 나는 치료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도자기가 되어 있는 치료를 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 도자기 같은
경우에 그 강도라든가 하여간 그 물리적인 특성이 골드 크라운만 못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특수한 직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이 두 그림에서 특히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웃고 있으신데 아랫니는 별로 안 보여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윗니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아랫니가 더 많이 보여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아랫니가 주로 많이 보입니다. 연세가 물론 요즘 젊은 정치인들도 많지만 이유는 이제 그 인중이라고 부르는 코 밑에 있는 부분에 입술 윗부분에 있는 섬유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입술이 처지는 거죠. 그래서 드롤링 현상이 일어나서 윗니가 점점 가려지고 아랫입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력의 힘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웃을 때 이제 아랫니가 더 많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나이 든 어피어런스가 되는 것이죠. 네, 다시 치아의 명칭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의 명칭을 할 때 지금 다시 이렇게 그려볼게요. 뭐 이번에는 이쪽 편을 그려볼까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물론 뭐 4개 다 쓸 수 있지만 귀찮아서 이 정도만 쓰고요. 여기에서 자 이름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면 뭐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치아 별표친 치아 이름을 맞춰 보겠습니다. 별표친 치아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는데 상악, 좌측, 제1대구치예요.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영어로 한번 쓰면 상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맥실라라고 씁니다. 반대말은 아니고 뭐 아래턱을 가리키는 말로 맨더블이라는 단어가 있죠. 뭐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 텐데 맥실라의 형용사형은 맥실라리가 되고요. 그래서 맥실라리 요거의 좀 더 그 일반적인 말 일반인을 보통 레이 피플 혹은 레이 펄슨이라고 단수형을 쓰게 되는데 레이 펄슨으로 쓰는 말로 바꾸면 어퍼가 되겠죠. 어퍼.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맥실라리 사실은 뭐 어퍼를 쓸 때도 있습니다만 맥실라리 레프트 퍼스트 몰라가 되는 거죠. 자 맥실라리 레프트 퍼스트 몰라 혹은 뭐 레프트 맥실라리 퍼스트 몰라라고 써도 되는데 이렇게 상악 좌측 제1대구치를 쓰니까 어때요? 발음해 보시면 굉장히 빨리 발음을 해도 맥실라리 레프트 퍼스트 몰라라고 쓰면 특히 이걸 글씨로 쓴다고 생각하면 어떤 슬립, 뭐 그러니까 다큐먼트에 뭐 XXX 환자의 맥실라리 레프트 포레스트 몰라가 아파서 왔음이라고 아까 앞쪽에 말씀드렸던 CC란이 있거든요. 보통 그 차팅에 여기다 쓰면 굉장히 길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짧게 쓰고 싶었던 거예요. 짧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져서 나온 것이 덴탈 포뮬라라고 해서 치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이제 석사 과정에 올라와서 배우시고 뭐 두 가지 방법만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방법만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사분면에서 봤을 때 상악 우측을 1, 2, 3, 4 이렇게 해서 우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죄송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게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숫자를 셉니다. 이때 여기 1이라고 써놓은 것은 1이 아니라 10번대가 되고 2라고 써놓은 것은 20번대가 되고 3이라고 써놓은 것은 30번대 4라고 써놓은 것은 40번대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서 여기서 이 치아를 표현할 때 상악 좌측 제1대구치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이 앞쪽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6번은 26번이 되는 거죠. 자, 26번이 맥실라리 레프트 퍼스트 몰라입니다. 훨씬 간단하죠. 26번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미국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은 이게 조금 달라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은 여기서부터 1번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본과에 와서 그냥 배우기로 하고 사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고 지금 제가 부르는 이 방법 자체가 이제 FDI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법입니다. 26번 치아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말로 할 때는 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적어서 보낼 때 이렇게 타이핑을 한다든가 적을 때에는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의 생산성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또 다른 방법은 보다 더 직관적인 방법인데요. 이 4분면을 쿼드런트를 만드는 이것을 이렇게 꺽쇠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꺽쇠를 그대로 유지해서 꺽쇠를 다 그리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네, 이게 바로 방금 26번이라고 부르는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의 장점은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환자를 볼 때 환자를 마주보고 있을 때에 있는 좌측의 상악 6번을 가리킬 때 이렇게 그리면 훨씬 간단하겠죠. 그래서 표기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말로 이걸 설명하기는 조금 안 좋아요. 말로 설명하기는 안 좋고 보통은 뭐 기공소 슬립을 낼 때라든가 그럴 때에 지시서, 기공 지시서 같은 것을 낼 때는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서로의 혼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로 하기가 힘들고 컴퓨터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적용이 안 되다가 뭐 요즘은 사실은 컴퓨터 인터페이스 자체가 좋아지고 해서 이렇게 표기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연습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하나 더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얘의 이름은 어떨까요? 얘의 이름은 이걸 이제 이 위에다가 써보면 여기 있는 3번인 거잖아요. 여기 있는 3번인 거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43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악이죠. 하악, 우측, 견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떤 환자가 왔다. 환자의 CC가 뭐냐? 오른쪽 위 맨 끝에 이 라고 하지 않고 사랑니가 아파서 왔어요. 왔어요 라고 환자가 얘기했다. 이거를 마치 프로그래밍 할 때 기계어로 바꿔주시다시피 코딩을 해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자, 오른쪽 위 사랑니라고 하면은 어딘가요? 위에 있는 그림에서 찾아보시면 오른쪽 위니까 여기잖아요. 여기고 사랑니는 몇 번? 8번이죠. 8번. 8번이니까 오른쪽이 사랑니가 아팠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거나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 뭐죠? 18번. 네. 뭐 노래 부를 때 부르는 그 18번이 아니라 18번이 상악 우측 뭐다? 제3 대구치이다. 우치이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다시 그림으로 돌아온 심화학습. 자, 이 치아는 몇 번? 척본이 상악이죠. 이름은 그리고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좌측이죠. 1, 2, 3이니까 뭐죠? 상악 좌측 견치 하면 땡. 왜?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알아보지 못할 수 있는데 사실은 유치입니다. 유치 뭐죠? 네, 사람은 이를 몇 번 가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끼리 경우는 어금니를 총 6번 간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비교 치아 형태학 같은 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는데 사람은 이를 2번 갈죠. 상어는 계속 갈죠. 그죠? 상어는 계속 갈고 그런데 참 좋겠어요. 뭐 어떤 면에서는 상어들한테는 치과의사가 별로 필요 없는, 뭐 충치 치료하는 치과의사는 별로 필요 없고 뭐 교정은 받아야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유치입니다. 유치를 어떻게 하냐고요? 뭐 물론 저는 척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아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척 보면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유치하고 영구치는 좀 생김새가 틀린데 어쨌든 이거는 유치입니다. 이 부분만 봤을 땐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명칭을 고쳐보면 상악 좌측까지는 맞고요. 유견치라고 써야 합니다. 이걸 아까 꺽쇠를 써서 표현했었던 걸로 돌아가면, 꺽쇠를 써서 표현했던 걸로 하면 이 경우는 숫자를 쓰지 않고 당연히 여기에 어떤 해당되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치의 경우는 알파벳으로 합니다. 그래서 C번 이렇게 쓰면 되고요. 숫자로 하는 방식 FDI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인의 이의 경우에는 23번이겠지만 유치의 경우에는 63번이 됩니다. 왜? 여기가 50번대, 60번대, 70번대, 80번대로 이렇게 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63번이거나 혹은 요 표현을 쓸 수 있고, 이름은 상학 좌측 유견치입니다. 유치의 이름까지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은 들어오시면 당연히 아셔야죠. 들어오시면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유치인 걸 그럼 저는 어떻게 알았냐? 유치하고 영구치는 아주 자세히 보시면, 물론 이거는 지금 동영상 유튜브 가기로 하면 해상도가 낮아서 잘 표시가 안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치 색깔이 더 하얘요. 유치가 더 흰색에 가까운 색깔을 띠고, 여기서 영구치는 지금 얘하고 얘입니다.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유치하고 영구치가 언제 빠지는지 그 시기도 사실 들어오시면 외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뭐 조카라든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이모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뭐 물어보죠. 그 영구치 언제 빠지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대답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곧 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두 이가 보통은 입안에서 제일 빨리 이렇게 체인지가 되는 영구치하고 유치 개념이고, 아래쪽에 그림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영구치는 나올 때 보통 이 위에 이렇게 볼록하게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얘는 다 안 나왔죠. 지금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서 좀 더 많이 위로 맹출이라고 그러는 나와야 됩니다. 마멜론이라고 하는 치아 윗부분이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은 닳아서 없어집니다. 가끔 이게 상당히 그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렇게 닳아서 그대로 닳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픈 바이트라고 해서, 개교, 어려운 단어는 개교인데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니로 뭐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는 수평적으로 안 다물어지거나 수직적으로 안 다물어질 수는 있는데, 그걸 이제 오버바이트 오버젯이라고 해서, 측면에서 봤을 때 윗니하고 아랫니가 보통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보통 뭐 1에서 2mm 정도, 수평적으로도 1에서 2mm 정도가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호라이즌탈 오버랩 혹은 버티컬 오버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안 다물어지고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마모가 안 되죠. 그럼 이 마멜론이 상당히 나이가 들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서 식사를 못 하느냐, 뭐 라면 면을 못 걷느냐, 그건 아니죠. 다 측절치 쪽으로, 측절치가 아니라 저기 소구치 쪽으로 가서 다 끊습니다. 어쨌거나 마멜론을 보고 척 저는 알아봤고, 아래쪽에 있는 치아가 위에 있는 치아보다 살짝 누래요. 성인의 치아인 그 영구치가 유치에 비해서는 색깔이 좀 더 누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고요. 뭐 자세히 이제 임프레션을 보면 이 옆에 있는 치아들도 빠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지는 않으시더라도 어쨌든 유치하고 영구치는 서로 부르는 방식이 다르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형태학 부분을 마치도록 할게요.